자, 여기서부터는 흥선대원군이 나오는데요. 흥선대원군부터를 보통은 근대사라고 합니다. 근대사.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해방부터를 현대사라고 그러는데,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를 근대사라고 합니다. 근대사부터는 이렇게 옆으로, 연표로 공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습할 때 이렇게 옆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73년까지, 이게 1800년대 말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여기 대원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10년 동안 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냐면 63년도에 고종이 왕이 돼요. 이때 고종의 나이가 12인가 13인가 그래. 나이가 어려. 앞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세도 정치까지 배웠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철종이 죽고 나서 고종이 왕이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대신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앞서 세도 정치 때는 외척들이 정치를 했었죠. 주로 외삼촌 이런 사람들. 근데 고종은 있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땐 특이하게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대원군이 정치를 합니다. 원래 고등학교에서는 이 흥선대원군의 정치만 한 3시간 정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는 되게 압축해놨어요. 그래서 이 2개만 배우면 됩니다. 병신.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병신. 여러 번 다 욕한 게 아니고 이 앞대가리 이름 딴 거예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 2 사건이 흥선대원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외국에 배가 오잖아요. 이 배의 목적은 우리나라랑 무역하자 이거야. 그럼 대원군이 주머니에서 살포시 꺼내죠. 꺼지세요. 그래서 무역하자라는 사연과 꺼지세요라고 손가락으로 내미는 흥선대원군과 충돌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유식한 말로 통상수교를 거부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은 꺼지세요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2번 서양과 충돌하게 돼요. 양요란 표현, 양요, 서양 새끼들의 깝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누구랑 전쟁이 붙었냐면 프랑스랑 전쟁이 붙습니다. 요거는 요 미 있죠, 미국이랑 전쟁이 붙습니다. 먼저 병인양요 왜 일어났냐면 프랑스가 왜 쳐들어오냐면 그거 앞서서 이 병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는 뭐 대충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강이 흐르고 서울이 수도예요. 그럼 외국 배들이 보통은 수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한강을 거슬러 가려고. 근데 여기 한강 앞쪽에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꼭 지나가게 돼 있어. 요 길목을. 그래서 요 섬이 그 유명한 강화도죠. 그래서 이 근대사에서 나오는 섬을 물어보는 정답은 거의 90% 이상이 강화도라고 보면 되며 독도 아니면 강화도야. 근데 거의 강화도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강화도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일단 프랑스가 왜 쳐들어오냐면 우리 앞서 기억나나요? 요거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 조선 천주교 신자들도 한 8천여 명 죽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천주교를 퍼뜨리고 있던 프랑스 신부들이 있어. 이 신부들이 목이 날아갑니다. 이것을 병인박해라고 해요. 여기 있네요. 병인박해.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인 병인박해 중에 프랑스 신부가 몇 명 있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보령 오천이에요. 오천에 가면 프랑스 신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림도 그려놨는데 이 프랑스 신부가 죽은 걸 구실로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써있죠?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입. 그래서 우리나라가 격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강화도에 뭐가 있었냐면 외교장각 도서라는 게 있었어. 외교장각 도서. 그래서 요거 결과 외교장각 도서가 프랑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외교장각 도서. 교장각은 배웠습니다. 정조가 만든 도서실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 외, 바깥 외자야. 서울 바깥에 강화도에도 또 놔뒀는데 이것을 외교장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장각 중에서도 여기 의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의궤. 의궤가 뭐냐면 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면 이걸 다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지금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 되는데 그 당시는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필이면 그 의궤가 외교장각이 있었네. 외교장각이 있는 게 또 되게 색이 진한 거의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다른 곳에도 이제
카피본이 있는데 이게 거의 원본이라서 아주 귀한 거죠.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 병인박해 결과, 병인양요 결과 이걸 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저 새끼들 뽀려간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떤 이 여성학자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 도서관이었나 어디에서 한자로 된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어메 깜짝 놀라요.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애들이 훔쳐갔었던 외교장각 도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에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끊임없이 프랑스 정부에 이 도서를 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끝까지 안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고속철도 있죠. 고속철도를 깔 때쯤이었는데 뭐 여러 나라에서 경합이 붙었어.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일본, 독일, 프랑스 경합이 붙었나 봐. 그 기술을 사는데 그 중에 프랑스의 기술이 떼제베야, 떼제베. 요 기술인데 이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외교장각 도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자기네 떼제베 신청해주면은 이 외교장각 도서를 돌려줄 용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때렸어. 떼제베. 그래서 이거 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또 기술도 괜찮았나 봐. 그래서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이 내가 알기로는 인정이 되었고 우리나라 고속철도 초기 기술은 프랑스의 떼제베. 그래서 이 우리 고속철도 이거 잘 이렇게 문지르면 떼도 나온다고 하죠. 떼제베. 그래서 약속대로 프랑스는 외교장각 도서를 주려고 해야 되는데 안 주려고 그래 이 새끼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를 하니까 마지못해 액션을 취하는데 쌤이 듣기로는 프랑스의 어떤 여자 학자가 울면서 어떻게 프랑스의 보물을 다른 나라에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깝쳤다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래서 못 줬다는 설이 있는데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 와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은 프랑스 소유이고 우리나라한테 영원히 임대, 빌려주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졸라 웃기는 겨. 우리나라 게 졸로 가 있어. 그래서 이 여성학자가 누군지 알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외교장각 도서를 가져오는데 아주 기여를 한 이 여성 한번 댓글 써보세요. 자, 다음은 심의양요입니다. 심의양요 때 미국 해병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미국이 배를 띄웁니다. 이것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야. 제너럴 셔먼호. 미국 배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거 무역선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평양에 왔어서 평양. 그래서 평양에서 무역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정중히 거절을 했죠.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롯데리아도 주고 캔커피도 주고 맥도날드도 주고 했는데 요 새끼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또 불구하고 육지에 상륙해가지고 여자들도 괴롭히고 사람들도 괴롭히고 막 닭도 훔쳐가고 나쁜 짓을 속된 말로 깝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평양의 사또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요 제너럴 셔먼호를 공중에서 분해시켜 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일을 계기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범해 오는데 이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미국 새끼들의 깝침. 근데 이때쯤이면은 우리가 프랑스와의 전쟁이 한번 있었고 우리도 나름대로 방책을 세우고 있었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 선생님 읽은 책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방탄복을 만들었대. 그래서 방탄복을 뭘로 만들었냐면 솜으로. 그래서 미국 애들의 총을 막을 수 있게 솜을 아주 두껍게 방탄복을.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돌격하는데 막 뒤뚱뒤뚱 대고 막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투력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결론적으로 전멸합니다. 총이 방탄복 뚫었을까? 뚫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방탄복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 솜에 불이 붙여가지고 타 죽은 사람들이 대다수래. 그리고 이 강화도를 지키던 장군이 전사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전쟁하게 되면 장군 깃발을 이렇게 꽂아놓고 전쟁을 했었나 봐. 그래서 요게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이 당시 때 우리나라 장군이 어제연 장군이에요. 그래서 어제연 장군 요 깃발을 미국 애들이 미국으로 뿌려갑니다. 이것이 요거죠. 장군 숫자가 쓰여져 있고 요 세 명의 키 작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상 봐서 좀 작게 보이겠지만 이거 PDF로 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세요. 어제연 장군 숫자기에 있는 미 해병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투력은 딸리지만은 미국 애들이 기록을 남겨놨어. 자기네들은 남북전쟁을 막 끝나고 온 따끈따끈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왔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남북 전쟁 할 때도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안 해봤었대. 자기네가 무력이 화력이 엄청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그 조잡한 무기 가지고도 아주 용감하게 그 누구도 항복하지 않았대.
심지어는 무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옆에 있던 모래를 들고서 모래까지 뿌리면서 죽을 때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우리 심리양요 때의 우리 어재현 장군의 군사들이야. 근데 전멸. 요 장면을 소재로 만든 우리 아주 대박이 난 사극이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의 첫 장면이 이 심리양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재현 장군 깃발 요거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보관 중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요청해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요거랑 마찬가지로 국적은 미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영원히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신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뭘 세우냐면 비석을 세웁니다. 흥선대원군이 세운 이 비석을 척합이라고 불러요. 화해를 배척했다. 서양 새끼들과 화해를 배척했다.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냐면 양이 침범 비전즉 주화 매국. 한마디로 뭐냐면은 서양 새끼들이 침범했는데 전쟁하지 않으면 또 화해를 주장하면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양 새끼들 왔는데 그들과 화해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고 전쟁해야 된다. 화해를 배척하다. 이 두 번을 크게 프랑스랑 미국이랑 전쟁하고 나서 척합의를 세워서 저 새끼들과는 화해할 수 없다라는 비석을 곳곳에 막 세우게 됐죠. 우리 보령도 있을 법한데 전해져 오는 건 없고 저 옆에 홍성에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신 꼭 기억해주고 지울게요. 자, 다음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다시. 자, 63, 73 대원군 때 방금 우리 배운 게 병신 배웠고 병신 이후에 척합의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76년이 되면은 일본과 사이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화도 조약. 그 배경은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 사건이 뭐냐면 일본 새끼들이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로 가기 위해서 또 올라오죠. 그럼 당연히 또 어디를 지나겠어? 우리나라 강화도를 지나겠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일본 새끼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리 강화도에서 우리 해군들이 뭐라 했겠어? 야, 원숭이들, 멍키, 꺼져 했는데 원숭이 새끼들이 안 꺼지고 바나나 먹다 토해내고 여의봉 늘렸다 줄였다 하고 막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어 차원에서 대포를 쏘죠. 근데 희한하게 대포가 일본의 바로 앞에 뚝뚝 떨어지네. 마치 일본은 이 사정거리를 알았던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일본은 이미 이 심리양요 때 미군 배에 타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의 이 대포 거리, 사정거리라고 그러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대포 거리를 예측을 하고 앞에 떨어지게 포를 유도한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바나나 먹으면서 근두막 돌리면서 깝친 이유는 포를 쏘도록 유도한 거죠. 그래놓고 쏘니까 야 일본이 야 조선 니들이 먼저 포 쐈어. 니들 책임이야 해가지고 강화도를 침범해서 대포를 빵빵 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이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운요 사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린 거야. 강화도 성을 지금 일본 애들이 상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포를 쏘면서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였죠. 그래서 일본이 요구한 것이 세계의 항구를 열어라. 그래서 어디였냐면 여기를 엽니다. 여기는 부산. 부산을 연 이유는 일본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인천을 연 이유는 우리 서울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원산인데 여러분한테 좀 생소하죠. 원산은 여 위에서 일본의 라이벌이었던 러시아가 내려오거든. 러시아를 견제하기에 딱 좋은 위치가 원산이에요.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 세 개의 항구를 개항시킵니다. 개항이란 말은 항구를 열고 그 열린 항구로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뭘 뺏어가냐면 영사재판권을 빼앗아갑니다. 영사재판권은 우리 한번 얘기했었어요. 2학년 때. 뭐라고 합니까? 치해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치해법권. 한마디로 이 지금 부산에 이제 일본 애들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일본 애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일본은 치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 부산에서 일본이 죄를 짓더라도 일본 애들이 데려가서 재판을 합니다.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요거 믿고 엄청 깝치게 되죠. 그리고 해안 청량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해안가를 일본이 체크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더듬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애도 있나 보네. 근데 보통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근데 왜 더듬느냐면 나중에 쳐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항구 열어라. 치해법권 내놔라. 니들 더듬을 거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하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 조약이다. 그 당시 국제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면서 국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국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해요. 근대적 조약. 그러나 최초는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었다. 그리고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보다시피 일본한테 유리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이다. 중학교는 생략되었지만 두 번째로 체결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또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다시. 자, 63, 73. 병신. 척합의. 그리고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죠. 강화도 조약. 이 조약으로 이제 열린 항구로 서양에 미국에 이런 배들이 들어와. 이 열린 항구로 일본 배들이 들어오지만 일본은 이미 서양처럼 변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런 거 따라하는 정책을 개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개화정책. 그리고 그런 거에 반대하는 양반들,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정척사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 둘은 성격이 다르죠. 개화, 서양을 빨리 따라가자. 선생님 머리처럼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안경도 끼고 먹는 것도 미국처럼 먹고 옷도 미국식으로 빨리 서양을 따라잡자. 이런 움직임을 개화정책이라고 하고 김옥균이 주도적으로 하고, 위정척사운동은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우리의 성리학 질서를 지키고 사악한 서양 문화를 배척하자. 주로 양반들이 주축이 되었고 최익현이라는 양반이 대표적이었었죠. 변하자, 변하면 안 된다. 이 둘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열린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문화 받아들이자 반대한다.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화정책과 위정척사운동이 충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김옥균, 박용효, 김홍집. 김옥균은 이런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급진개혁하고 대빵이라 보면 돼요. 박용효는 철종 안에 철종? 세도정치의 마지막 왕, 철종의 사위이기도 해요. 김홍집은 뒤에 배우는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화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이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예요. 통리기무아문. 그래서 여기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우리가 앞서 서양한테 깨졌던 이유는 군대가 약해서잖아. 그래서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이것이 신식군대입니다. 별기군이라고 하는데 좀 허접해 보일지 몰라도 총을 들고 있고 양반의 자제들이야. 월급 빠방해. 바나나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최익현. 이 사람이에요. 양반 최익현인데 이 사람은 항상 한 손에 뭔가 들고 다니죠. 뭐예요? 도끼. 그래서 최익현 하면 도끼 최익현. 최익현이 여러분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 고등학교 때 가면 한 10대만 등장합니다. 대형구 물러나라고 상서 쓴 사람도 최익현이야. 최익현이 흥선대원군한테 흥선대원군이시오. 고종이 나이가 찼으니 꺼지세요. 꺼져. 네 아들 이제 성이 됐으니까 네가 정치하지 말고 고종께서 정치하십시오.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대원군 날린 애가 최익현.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일본이 강요했었죠. 이때 최익현이 도끼 깎아가지고 서울 올라갑니다. KTX 타고 서울 가가지고 경복궁에 도끼 딱 놓고 엎드려. 전하, 일본 새끼들이 조약 체결하자고 그러는데 아니되옵니다. 그 이유는 5개. 별이 5개가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 5개. 첫째, 일본 애들은 못생겼어요. 둘째, 일본 애들은 바나나를 좋아해요. 이건 구라고, 어찌되었든 5개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데 이 5가지 이유가 고등학교 때는 배웁니다. 수능에도 자주 나와. 전하, 이 5가지 이유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이 일본과 조약 체결할 거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시옵소서 하고 막 휘둘러. 이거 왕이 어떻게 해? 이 정도 나오면은 그냥 최익현 싸가지 없다고 죽일 법도 한데 워낙 거물급 양반이라서 죽이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쫓아냅니다. 멋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라이브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네. 집에서 유튜브 하고 있던 강원도의 어떤 양반이 본 거야. 오 씨발 최익현 졸라 멋있는데? 도끼 들고 왕 앞에 설쳤는데 쫓겨나고 가오 잡고 가네. 나도 한번.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히 도끼를 깎습니다. 그리고 KTX 타고 서울 가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전하 강화도 지역 아니되옵니다. 저는 6개 제 목을 지시옵소서 해가지고 고정이 야씨 싸가지 없는 새끼 해가지고 이 사람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최익현은 똑같은 활동에도 귀양 갔는데 이 사람 목을 칠 정도로 최익현은 거물급이야. 건들질 못해. 그래서 김옥균, 최익현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얘네들은 대우가 너무 좋은데 얘네가 차별받는 애들이 누구냐면 99군대야. 99군대. 참고로 이때부터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하죠. 고종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명성황후입니다. 나중에 민비라고도 하죠. 일본 애들이 죽이죠. 그래서 요 둘이 주인공인데 고종은 성격이 되게 약했다 그래. 명성황후가 상당히 좀 뭐랄까 끌고 가는 기질이 있었는데 이런 개화 정책을 주로 명성황후가 추진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99군대는 이 별기규는 대우가 좋은데 얘네들은 차별했었어. 13개월인가 12개월치 월급을 주지 않았대. 이때 월급은 쌀인데 13개월치 월급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카톡이 오네. 월급 준다고. 가서 봤더니 쌀은 들어있는데 이 정도밖에 쌀이 안 들어있고 자갈이라든지 뭐 모래 같은 거 쓸모없는 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99군대도 막 13개월 월급 밀렸을 땐 폭발 직전이었는데 까떡 해가지고 월급 줄게 와 했는데 신났지. 와이프 나 갔다 올게 씻고 있어 하고 있는데 가서 딱 열어서 봤더니 오메 씨발 이런 짓이네. 이런 짓을 해버렸네. 그래서 99군대 열받아가지고 순간에 초사이언으로 변신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 이 월급을 나눠주는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공무원을 죽인 거지. 그래놓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메 국가 관리를 죽여버렸네. 좆됐네 해가지고 얘네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여기 과거 인물이었던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대원이 대감 흥선대원군이시여 우리 좆대시우 공무원 죽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흥선대원군이 야 씨발 공무원을 죽이고 그래 따라와 해가지고 이 99군들을 끌고서 어디로 가냐면 경복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가마에 싣고서 누구 찾으러? 명성황후 죽이려고. 화난 99인들과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죽인다라고. 왜?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신식군대 만들고 차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명성황후 한테 있다라고 해가지고 99군대의 타겟은 명성황후였습니다. 근데 명성황후가 도망친 되게 영악해. 도망쳐서 눈치채고 그리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톡 보냅니다. 그래서 누굴 끌어들이냐면 청나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청 불러들여서 이 99군대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책임의 난동의 책임이 대원군한테 있다 해가지고 대원군을 개목걸이 쭉쭉쭉 해가지고 청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개목걸이는 농담이지만 왕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애들 마음대로 청나라로 끌고 가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왕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은 말년에 청나라에서 이렇게 늙어서 힘없는 사진을 찍힌 사진이 몇 방 있어요. 그래서 이 99군대의 폭동을 뭐라 부르냐면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모군란. 그래서 겉으로는 이 99군대 반란이지만 이 둘이 충돌한 결과가 82년도에 이모군란인 거예요. 이모년의 부인들의 깝침 이모군란. 그래서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고 99인 차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99인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 그리고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이때 일본 애들도 몇몇 죽이기도 해요. 하지만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자, 김옥균은 급진개화파, 개화파, 최익현은 양반, 위장척사 이 둘이 반대를 하죠. 자, 요 흐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